편이 추적부터 역학조사까지 코비드-19에서 팬데믹 대응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시퀀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코로나19 관련 기본 용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데, 바이러스의 겉에 표면에 이렇게 왕관, 코로나 같은 돌기가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감기라든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 코로나19, 과학자들은 보통 코비드-19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약자입니다. 2019년에 발견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SARS-CoV-2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 사망자는 709만 명 이상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코비드-19의 원인이 SARS-CoV-2라는 바이러스라고 했었는데요. 자, SARS라는 거는, SARS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약자입니다. 원래 2002년, 2003년에 유행했었죠. 전 세계에서 8,000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그중 77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ARS-CoV-2라는 것은 이 SARS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뜻이 됩니다. 코비드-19은 SARS-CoV-2가 원인이라고 했었거든요. 즉, 이 말은 2019년에 시작된 코비드-19의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이러한 이름이 붙었고요. 2002년 SARS-CoV-2의 다음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에 이렇게 이가 붙은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적인 감염 사태, 팬데믹으로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무증상 감염입니다. 코비드-19의 증상은 무증상에서 중증 폐렴, 사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했는데, 우리가 결국 처음 예상과 달리 코로나19를 몇 년 동안 통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증상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체온 측정이라든가 기침 등의 증상을 관찰하는 걸로는 감염자를 쉽게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격리 자체가 어려웠던 셈이죠. 본인이 걸려도 잘 알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걸린 사람을 확인해가지고 격리시키려고 해도 이거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장유전체 서열 정보는 이렇게 NCBI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2020년 1월 13일에 중국 과학자들이 우한 수산시장 폐렴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름으로 NCBI의 이 전장유전체 서열 정보를 1번부터 3473번까지의 염기가 이러한 식으로 등록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서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mRNA 백신이 개발이 시작된 거죠. 즉, mRNA 백신이 굉장히 개발이 빨랐던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모더나에서는 mRNA 백신을 디자인하는데 이틀 정도가 걸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mRNA 백신 자체는 이 염기 서열이 설계도가 되는 그러한 백신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를 중국에서 입수할 필요도, 그걸 또 들여서 배양할 필요도 없었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온 이 유전자 정보만을 가지고 mRNA 백신은 디자인과 생산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코비드-19에서 유전자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 qPCR과 NGS를 과학자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1월 중국 과학자들이 우한 수산시장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올렸었죠.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특히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굉장히 빨랐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른 바이러스, 특히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에는 없고 여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만 있는 특이한 유전자들을 열심히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개나 3개를 정해가지고 그 부분에 특정 유전자가 있으면은 증폭이 되는 그런 PCR 키트를 만든 게 확진자 검사 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19 확진자 검사 키트가 만들어졌고, 그 키트를 가지고 qPCR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qPCR을 돌려서 실제 그 부분이 환자 검체에서 증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증폭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qPCR을 사용을 했었고요. NGS 같은 경우에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죠.
차세대 유기서열 분석이라고 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부 다 시퀀싱으로 ATGC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3만 개의 염기서열을 전부 다 읽었던 겁니다. 전장 유전체를 읽어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체의 100%의 유전 정보를 다 읽어내서 역학조사라든가 계통 비교, 그 다음에 새로운 변이를 발견하는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NGS 분석, 홀지놈 시퀀싱이 가능하게 되면서 아마도 인류 최초로 어떤 생물체에 대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상세한 진화 과정이 추적이 됩니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GSAD에서 대략적으로 이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왼쪽 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동그라미가 모두 NGS의 홀지노 시퀀싱 결과를 가리키는 거고요. 왼쪽 아래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은 계통이 바뀌게 되면은 위로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알파, 델타, 그 다음에 오미크론 같은 것들이 나타났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오미크론에서 이 오렌지 색과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러한 계통들만 지금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또 하나 알아낼 수 있냐면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었던 최초의 오리지널 바이러스는 이미 이 시기 때쯤에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NGS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홀지놈 시퀀싱을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이러한 아이언 앰플리식 사르스코브2 인사이트 리서치 어세이와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홀지놈 시퀀싱을 위한 패널 어세이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체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체 지놈의 99% 이상을 커버하게끔 프라이머가 다 디자인이 됐고요. 그 프라이머 풀이 튜브에 담겨져서 이렇게 배경의 사진과 같은 이게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한 홀지노 시퀀싱을 위한 패널입니다. 패널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NGS 장비에서 홀지노 시퀀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리면은 아까 2020년 1월 중국 과학자들이 보고한 우한 수산시장에 굉장히 수상한 바이러스의 유전체 정보가 있었잖아요. 그 3만 개쯤의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한국에서 분리했었던 한국에서 시퀀싱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체 정보가 있다면은 NGS에서는 이렇게 3만 개의 염기서열을 전부 비교해서 단 하나라도 DNA가 달라져 있으면 그걸 전부 변이로 잡아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변이 분석한 결과를 예를 들면 엑셀 파일에 올려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설계도가 되는 S 유전자의 변이를 분석해서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게 델타 변이가 됐던 거고요. 한 30개 정도의 변이가 이런 식으로 확인되면은 그게 오미크론 변이가 됐던 겁니다. 실제 아이언 트렌트 NGS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패널로 분석해서 나오던 리포트를 보여드립니다. 참고로 이 채널에서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와 패널에 대해서 이전의 동영상들에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한 줄 한 줄이 샘플이고 각 샘플이 어떤 리니지, 즉 계통인지가 아예 최종 리포트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BA2라는 것은 모두 오미크론 변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NGS에서 어떤 패널이 나올 때는 각 패널에 맞는 소프트웨어들이 나오며 중간에 업그레이드 되면 이렇게 오른쪽이 설명처럼 더 자세한 정보가 더 신속하게 나오도록 성능이 개선되기도 합니다. NGS로 시간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를 분석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진화를 추적하던 셈입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도형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확진자 검사에서 qPCR은 여러 가지 도형의 바이러스들 중에서 특히 마름모 모양인 SARS-CoV-2까지를 가려낼 수 있었던 거고요. NGS는 그 마름모 안의 세세한 변화까지 볼 수 있던 셈이며 여기에선 그걸 여러 가지 색깔의 작은 마름모로 표시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처음 오리지널, 예를 들면 우한수산시장의 폐렴 바이러스였던 거고요.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퍼지고 되면 그러면서 변이가 생겨서 이렇게 빨간 변이가 하나 생겨서 두 종류의 계통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렇게 두 번째 돌연변이 파란색 마르모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 시점에 와서 보면은 이 아무것도 없었던 오리지널 바이러스는 여기에서 없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변이가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새로운 변이가 개통을 NGS로 발견하게 되면은 이게 과연 확진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퍼지고 있는지, 확진자들의 증상은 어떤지 그런 거를 보면서 새롭게 생긴 돌연변이가 치사율을 올라가게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감염력을 상승시키지는 않았는지 그런 거를 분석했던 셈입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는 뭐 알파나 델타, 오미크론처럼 어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게 굉장히 더 많이 생기는 걸 보이게 되면은 이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NGS 분석으로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알아낼 수 있었냐면은 여러 가지 변이를 새로 발견하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역학조사도 가능했었다는 그러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르투갈의 최초 감염 집단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니까 알고 봤더니 첫 번째 확진자라고 생각됐던 사람이 사실은 첫 번째가 아니었다라든가, 병원에서 원내 감염이 일어나는데 원내 감염이 일어난 걸로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원내 감염이 아니라 밖에서 걸린 직원들이 출근을 한 거였다라든가, 그러한 거를 알아낼 수 있었고요. 또 해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변이를 발견했다라는 거는 전부 NGS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남아공에서 최초의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됐다라든가, 또 한국에서 최초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입국한 거를 발견한 그런 것들에서 전부 NGS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기간 동안 한국에서도 이렇게 질병관리청의 권역별 질병 대응센터 5군데라든가 아니면 7군데 이상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즉 최전선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웠던 기관들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NGS 장비를 그때 다 도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르스코브2의 홀지놈 시퀀싱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NGS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홀지넘 시퀀싱을 하면서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살짝 알려드리자면, 아마 어디 보도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특이하게 한국에서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계통의 하나인 이 B.1.619.1라는 게 한동안 한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르스코브2의 바이러스 계통은 이렇게 숫자로만 이름이 붙어진 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수백 개 넘게 있었을 거고요. 자, 전 세계에서 이 B.1.619.1 개통은 1624건이 보고가 됐는데 그 중에 1590건이 한국이었습니다. 최초로 발견된 곳도 한국이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발견된 곳도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에서 조금 있었고요. 홍콩, 독일, 프랑스 등에서 조금 있는 거고, 신기한 게 바로 우리와 왕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이라든가 미국, 영국이나 중국, 타이완에서는 이렇게 거의 보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동안 이렇게 전장유전체에서 이런 위치들의 변이가 있었던,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에 다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변이 수가 좀 적었던 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한동안 한국에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게 그때 당시 한국에서의 어떤 확진자 증가라든가 그 다음에 중증 환자의 수 같은 거가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다른 것도 이것과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NGS를 해가지고 어떤 걸 알아냈는지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이거는 로스앤젤레스의 어린이 병원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여기에 엄마하고 아들 코로나19 확진자가 샘플 5, 6번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직원들 중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리얼타임 PCR로 확진자 검사에서 알아냈겠죠. 근데 병원에서는 이게 원내 감염인지 아닌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NGS 시퀀싱을 하고 나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던 것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통수 비슷하게 분석을 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원래 환자 엄마와 아들은 똑같은 바이러스를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 직원들은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즉 같은 바이러스가 아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 4명의 바이러스 종류가 다 서로 이만큼씩 달랐어요. 즉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이 4명의 환자가 각각 서로 다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다음에 병원에 출근을 했던 겁니다.
네, NGS로는 이러한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뉴욕의 동물원에서 호랑이하고 사자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2020년 4월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이렇게 논문으로 냈습니다. NGS를 가지고 또 홀지놈 시퀀싱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여기 호랑이한테서 나왔던 바이러스와 여기 사육사 일본한테서 나왔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일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육사에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가 된, 감염이 된 걸 알 수 있었던 거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한수환시장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돌연변이가 쭉 이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사자는 이쪽에 있었어요. 사자도 걸렸었는데 사자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쪽이었습니다. 즉, 이 사자는 이 호랑이한테 걸렸던 이 사육사들한테 있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또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던 거죠. 자, 이것은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대학이 원격 수업이 아니라 대학의 캠퍼스가 오픈돼 가지고 강의가 재개가 되었을 때 취약계층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된 것을 실제 데이터로 보여준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캠퍼스 수업이 재개가 됐고 100개가 넘는 바이러스의 지놈 시퀀싱이 돼서 분석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바가 오픈된 시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여기에서 대학에서의 캠퍼스 수업이 다시 오픈이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건 지금 나이 연령대를 보여주는 건데 당연히 대학생들 중심으로 젊은 층에서 감염자가 폭발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보면은 연령대가 굉장히 높은 이 사람들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전문 요양시설의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보면 이렇게 스태프들, 직원하고 환자가 감염이 이렇게 똑같은 걸로 된 거를 볼 수 있고요. 즉 젊은이들과 그 다음에 그 가족들 중에서 이 요양시설 쪽에 전문 요양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전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 안에만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염이 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코로나19에서 특히 인도에서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특히 인도에서도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인도 전국에서의 평균 사망률 1.91%보다 훨씬 높은 3.48%를 보였던 구자라트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나온 바이러스 500개 넘게를 홀지놈 시퀀싱을 해서 봤더니 어떤 특정 변이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는 한 7% 정도만 나오는데 이 지역의 바이러스는 그게 47.6%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높은 사망률과 이 바이러스의 특이한 변이가 연관성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는 그런 NGS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논문은 이탈리아에서 입국자의 조기 검사와 격리가 유효했다는 것을 NGS 분석 결과로 알아낼 수 있었다는 그런 논문입니다. 이탈리아에 입국한 그런 여행자들 중에서 50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됐는데 확인이 됐고 격리가 됐고요. 나중에 이제 홀지놈 시퀀싱을 해서 보니까 어떤 특정 그 바이러스 계통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는데 그게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더 이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입국자에 대해서 폭넓게 조기 검사를 하고 격리를 한 게 상당히 유효했다는 것을 NGS로 데이터로 확인한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살짝 보여드렸는데 포르투갈의 최초의 그 코로나19 감염 클러스터를 집단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탈리아 출장을 다녔었던 4명에게서 시작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59명에 대해서 NGS 분석을 해가지고 쭉 비교를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첫 번째 환자가 P1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1차 감염자로 추정이 되었었는데 바이러스의 홀지노 시퀀싱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P2와 P35라는 환자가 이 전체적으로 감염이 되는데 오히려 중요했었다는 그런 거를 알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감염이 되면서 그러다가 중간에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은 이 순서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장보다는 가정 내 전파가 주요했었고, 그 다음에 잘못된 뉴스라고 할까,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 오명을 쓰고 차별이나 편견을 받았다는 게 나중에 홀지넘 시퀀싱으로 그거를 이제 알아낼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프랑스의 루이 파스텔 병원에서 이제 이거 자체는 비인두 도말 샘플과 그 다음에 타액 샘플 양쪽 모두 다 NGS로 시퀀싱이 잘 되더라. 여러분들 그 확진자 검사할 때 코 깊숙이 꾹꾹 찍어가지고는 그걸로 확진자 검사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당연히 NGS 검사까지도 하는 건데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그냥 퇴퇴 침을 뱉는 타액에서도 제법 NGS 분석이 잘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로 또 이러한 장비를 써서 아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었던 그 아이언 트렌트 제넥스라는 장비인데요. 이 장비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홀지넘 시퀀싱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의 논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어린이병원에서 오미크론이 급증했던 시기에 이렇게 NGS로 홀지넘 시퀀싱을 했고 그 내용을 이제 보고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두 종류의 NGS 방법으로 시퀀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보고 났더니 이쪽 제넥스라는 아까 보여드린 그 장비에서 시퀀싱의 성공률도 기존보다 훨씬 높았고요. 핸즈온 타임이라고 해서 실제 실험을 하는 과학자가 이 작업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게 기존에는 한 340분 정도 걸렸었는데 여기서는 10분, 20분 정도면 전부 다 끝나는 전자동 시스템이었다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전체 소요 시간도 이쪽이 24시간으로 훨씬 더 빨랐습니다. 즉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빨랐는데 시퀀싱 성공률은 훨씬 더 높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인데요. 아프리카에서 10만 개 이상의 사르스코브2 지놈을 여러 가지 다양한 NGS 장비를 써가지고 시퀀싱을 해서 그 진화를 분석한 그런 논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NGS를 우리가 시퀀싱을 하면은 ATGC라는 DNA 염기서열을 읽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NGS에서 그 시퀀싱이 실패하게 되면은 베이스 콜링이 실패하면은 N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NGS 장비를 썼었을 때 평균에서 이 NNN이 몇 개나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NNN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실제로 시퀀싱이 잘 되지 않고 이제 실패를 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좀 부정확하게 나온 게 많았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NGS 장비에서는 한 번 할 때마다 한 1400개쯤 되는 NNN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아이언 트렌트라는 NGS 장비에서는 그거보다는 훨씬 적게 NNN이 나와서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었다는, 즉 우리가 어떤 변이를 읽어야 되는 부분에서 그 염기를 읽지 못하고 NNN이 나오게 되면 이게 어떤 변이인지 어떤 바이러스 계통이 뭐에 속한지 그런 걸 알 수 없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게 좋은데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아이언 트렌트의 NGS 장비에서는 다른 NGS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말하자면은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굉장히 빠른 그런 NGS 장비들을 아이언 트렌트 장비들을 도입해 가지고 사르스코브트의 전장 위치 분석을 잘 했었다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기존의 NGS 장비에서는 이게 뭐가 자동화된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RNA 바이러스였거든요. 그래서 cDNA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를 준비하는 거를 이렇게 매뉴얼로 밖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NGS 장비에 넣으면은 템플레이팅하고 시퀀싱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나온 거를 밖에 서버로 옮겨가지고 또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NGS 장비에 대해서 수동 세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NGS 장비에서는 요거를 해주는 거고 이거 자체가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언 트렌트 중에서도 특히 제넥서스 같은 경우에는 장비 안에 RNA를 추출해가지고 넣어주게 되면 이 안에서 자동으로 cDNA 합성을 하고 라이브러리를 준비하고 템플레이팅을 하고 시퀀싱하고 분석까지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 앞단에서 핸즈온 타임이 한 10분 정도면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자동으로 해서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리포트가 나와서 무슨 계통인지가 다 나오게 되고 이거 전체가 24시간 정도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논문들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 장비를 써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를 좀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었다. 기존에는 한 열흘씩 걸리고 그랬었는데 이 장비를 쓰게 되면 한 번에 16개 샘플씩을 한 24시간 정도면 끝낼 수 있었다는 그런 뉴스 동영상입니다. 인터뷰한 내용을 보시면은 뭐 얘는 사실상 로봇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르노블 알프스 대학병원 같은 경우도 델타 변이 발견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비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시대로 적절한 시약을 적절한 곳에 넣고 닫으면 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기록 타임을 얻어냈다. 초보자가 이런 기록 달성은 어렵고 원래는 최소 3일 이상은 걸리는데 그걸 굉장히 빠르게 24시간 이내로 완료할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야마나시 현립중앙병원에서 인터뷰한 내용 같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NGS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업이 편해졌고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애 첫째 날 오전에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리얼타임 PCR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오후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NGS를 시작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5시간 정도 만에 끝나서 둘째 날 오전에 이게 코로나19 양성인 거는 그 전에 알았었고 그중에서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의 어떤 종류인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NGS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홀지놈 시퀀싱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논문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논문이고요.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수에서 이게 환자가 어떤 지역에 어떤 건물이나 어떤 지역에 있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에도 이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에 DNA가 섞여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양이 적겠지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리얼타임 PCR 같은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이렇게 똑같은 NGS 장비와 똑같은 그 패널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계통이 나오고 있는지도 이렇게 추가로 더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의 칸사이 의과대학 종합의료센터였었는데 이거는 그 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 어떤 항바이러스제 경구 치료제를 계속 치료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내성 돌연변이가 확인이 됐었을 때 그거를 또 분석을 해가지고 똑같은 NGS 장비와 똑같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어세이를 통해 가지고는 시퀀싱을 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환자에게서 이런 어떤 내성을 획득한 그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떠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변이가 발생했는지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또 논문으로 나온 겁니다. 올해 2025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리얼타임 PCR뿐만이 아니라 코비드-19 기간에 특히 그 다음에 최근에도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르스코브에 대해서 NGS로 홀지놈 시퀀싱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였고 과학자들이 어떤 거를 더 알아낼 수 있었는지 그러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에서 끝입니다. 고맙습니다.